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대학의 소진광입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변천과 주민자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나라의 운영 골격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지방자치법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 운영의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법률 제32호로 1949년 7월 4일 제정이 돼서 1949년 8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지방자치 제도의 어떤 세대 구분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데,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시대 상황과 그것도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 방식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제도도 단순히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적응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진화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물론 진화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분명한 그 세대 구분을 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변천 과정을 그 세대 구분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형식상 제1세대 지방자치법 제정된 1949년 7월 4일 이후 우리나라가 어떠한 지방자치 제도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세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은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이 무엇일까요?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남북 분단의 그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38선을 경계로 해서 이북에는 이미 소련 주도의 공산권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었고, 38선 이남에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체제가 아마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배경이 지방자치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지방자치법의 필요성은 하루빨리 38선 이남의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진영의 색깔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선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지방자치법에 이제 녹여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제1조 이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규정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눈에 띄게 되는데요.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 주민이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지방자치법이 모두 7개 장으로, 본문은 156개, 부칙은 4개 조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전부 개정된 1988년 이 지방자치법 체제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때마침 행정학 분야에서는 국가의 관리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든 공공 분야도 이제는 비용과 효과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것을 행정학에서는 신공공관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988년 4월 6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이 민주화 혹은 신공공관리의 주제들이 많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도 당초 제정되었던 지방자치법의 제1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변경이 되는데 이와 같습니다. 제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는 민주성과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이후 지방자치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성과 능률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주제로 녹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모두 10개 장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본문도 162개 조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지방 분권과 연구를 토대로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그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겪었던 공공부문도 혁신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대 상황, 또 그리고 국가 주도적인 공공부문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지방 분권 논리라든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새로운 테마로 주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을 살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제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수도권의 일종의 그 행위 제한 같은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지방의 기업을 그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에 처음으로 지역균형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8년 12월 30일 일부 개정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걸 그 본문에 녹여내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07년 5월 11일이고 그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자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전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2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은 정부 혁신, 그 다음에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주제어가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여기까지는 뭐 1988년 전부 개정된 이 제1조를 승계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2007년에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또다시 새로운 주제어를 첨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렇게 변경된 내용은 작지만 그 가운데 그 정부혁신,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의 주제어를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세대는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1월 13일 공표된 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4세대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주제어를 뽑아보자면 분권적 국가 기반 구축. 이 분권적 국가 기반 구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주권 재민 사상을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이것이 주민 참여 형태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제1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곰곰이 살펴본다면은 중요한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철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니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의 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지역 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제3차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모두 12개 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211개 조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중요한 이 지방자치 제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제4세대 지방자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작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주권재민에 근거한 접근 방식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가 왜 중요하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골격을 담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의의는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지방의회의 운영 사무국을 종래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돌려주고 또 그 직원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입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의의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4조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즉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은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지방 사무를 가장 기초적인 주민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나머지 공동체,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 넘기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번 제3차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커다란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의로 든다면 지방자치단체 다양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제12장에 별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을 두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지방자치제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광역적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해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제3차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커다란 의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5가지 의의들을 전부 살펴보면은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이 지방자치법이 나아갈 방향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고 주민자치 제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한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 원칙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지방의 위성 강화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 이런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전반이 단체자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자치 전통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조항끼리 서로 상호 충돌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커다란 한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조 2항에서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항에서는 국가가 사무 구분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사무 구분의 주체가 여전히 중앙정부 혹은 국가에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은 제11조 2항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에 사무 구분을 한다. 이런 조항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큰 한계로 남는 것이 역시 주민자치의 제도와 기반이 이번 전부 개정에서는 빠져 있었다는 게 하나의 큰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제도도 시대 상황에 맞게 적응해가면서 진화를 하고 있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특정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잘한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부적절한 한계도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제도 전부 개정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